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한정형외과 의사의 이 심포지움 진행을 맡은 LG화학 최지수입니다. 진료 업무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하단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강의가 끝난 후 약 10분간 진행되는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페인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 오브 OA 페이션트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배지훈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배지훈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셨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 외에 대한관절경학회 총무, 대한연골 및 골관절염학회 총무, 대한슬관절학회 학술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배지훈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지훈입니다. 오늘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주최 이 심포지움에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그러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환자들한테서 골관절염이 있는 그런 증상을 어떻게 엔세이드를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근거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골관절염 환자에게 나프록센하고 PPI를 고려해보자 라는 게 주요 메시지입니다.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는 과거에는 단순히 아티큘라 카틸리지가 디제너레이션 되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 여겨졌는데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OA 패소피지올로지는 단순한 노화 현상에 의한 그러한 마모로 질환보다는 훨씬 더 컴플렉스한 패소피지올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도표인데 그 가운데 카틸리지가 디그레이데이션 되면서 그 증상을 이제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 카틸리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그런 팩터들이 주변의 서브콘드랄 본, 사이노비움, 메니스커스, 또 주변에 있는 팻, 이런 것들이 모두 인플라메이션과 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서로 사교 자극에 의해서 카틸리지가 좀 더 디스트럭션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골관절염 환자분들을 외래에서 만나게 되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이제 매니지를 할 때 과연 단순히 카틸리지에 대해서만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티슈들에 대해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은 실제로는 이러한 모든 패소피지올로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골관절염 환자분들 증상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모두 다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골관절염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잠깐 살펴보면 그 영국 보건협회에서 나온 나이스 가이드라인이고요. 가운데 이제 코어 1이 가장 권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고 바깥쪽 원으로 나갈수록 그 이제 근거는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치료법들입니다. 당연히 환자들한테 그런 에어로빅 트레이닝과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 웨이트 로스를 하는 것은 모든 골관절염 환자들한테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으로 우리가 1차 약제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아스타아미노펜이나 파라세타몰이죠. 아스타아미노펜을 쓰지만 아스타아미노펜 자체가 또 여러 합병증들이 있는 그런 약제여서 대부분은 우리는 이제 엔세이드를 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세이드를 처방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미국의 류마티스 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니 OA 환자들한테는 그 다음과 같은 그런 약제를 그 조건 하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뭐 대부분은 엔세이드 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ORC,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 리서치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코어 트리트먼트로는 그러한 엑서사이즈하고 웨이트 로스, 또 스트레칭,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이제 하지만 그 대부분의 환자들한테서는
증상 조절을 위해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메디케이션 요법 중에 엔세이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세이드를 이제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런 제품 엔세이드들도 있고요. 하지만 엔세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은 GI 컴플리케이션과 CV 리스크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약제를 선택할 것인지, 당연히 통증을 조절하는 효과는 있어야 되지만 엔세이드에 따라서 GI 리스크가 높은 엔세이드들도 있고 CV 리스크가 높은 엔세이드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히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 잘 알다시피 이제 콕스1과 콕스2, 콕스2만 셀렉티브하게 하는 그런 이니비터가 있는 반면에 난 셀렉티브한 엔세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이제 콕스1, 콕스2로 가는 모든 기전들이 이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가스트릭에 해당되는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으로 갈수록 콕스2 셀렉티브한 그런 약제들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콕스1과 콕스2가 모두 차단이 되는 난 셀렉티브한 그런 약제를 나열해져 있습니다. 난 셀렉티브 해줄수록 GI 사이드 이펙트는 이제 증가하는 반면에 카디오 프로텍티브한 그런 효과를 좀 보일 수가 있고 콕스2 쪽으로 셀렉티브해질수록 GI 사이드 이펙트는 줄어드는 반면에 CV 리스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골관절 환자들을 대하면서 이 환자가 현재 다른 어떠한 질환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질환에 맞춰 가지고 적절한 엔세이드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은 우리 국내 심평원 데이터인데 아스피린은 보면 굉장히 많은 처방이 된 것을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심혈관계 또 GI 쪽에 그런 문제로 약을 드시고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80% 이상에서 이러한 심혈관 쪽의 약을 드시고 이제 있는데 이런 환자들한테서 CV 리스크가 이제 높다든지 또는 GI 리스크가 높은 그런 환자한테서 엔세이드를 과연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인지가 항상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먹는 그런 환자, 아스피린도 어떻게 보면은 난 셀렉티브한 콕스1, 콕스2 이제 이니비터인데 이렇게 아스피린을 먹는 환자한테서 엔세이드를 처방하게 되면 과연 GI 리스크는 더 올라가는지 또는 CV 리스크는 감소하거나 또는 더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을 좀 리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콕스2 셀렉티브 엔세이드 자체가 GI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아스피린을 같이 병용을 하게 되면 아스피린 자체가 콕스1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GI 트러블의 억제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엔세이드하고 콕스2를 먹는 환자가 아스피린을 복용을 했을 때 스페인에서 나온 그런 스타디인데 GI 블리딩 리스크가 이제 올라간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그룹과 복용하지 않는 그룹에서 콕스2 이니비터를 같이 병용했을 때 얼서 컴플리케이션의 레이셔가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콕스2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GI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건데 아스피린을 씀으로써 아스피린으로 인한 그런 GI 리스크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메타어널리시스 결과를 보더라도 콕스2 아스피린을 그런 같이 사용하는 그룹에 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룹이 조금 더 얼서 발생률이 이제 감소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이제 클라스 스타디라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그런 대규모 롱텀 팔로업 스타디에서도 GI 톡시시티는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했을 때 콕스2의 GI 톡시시티에 대한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먹는 엔세이드와
난셀렉티브한 엔세이드와 콕스2 환자들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그 콕스2가 훨씬 더 얼서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점은 있지만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그 GI 리스크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류마티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OA 환자에서 난셀렉티브하고 PPI 병용을 이제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는 콕스2 이니비터만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에 얘기가 되어 있고, 콕스2 억제제는 GI 리스크를 낮추는 그런 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그 효과가 상쇄된다는 거죠. 그 효과가 이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콕스2 이니비터를 사용했을 때 콕스2가 갖고 있는 GI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조금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어쨌든 GI 리스크가 높은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 그러면 PPI가 병용된 그런 약제를 선택을 하는 것이 더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프록센 자체는 아스피린의 항혈전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처방되고 있는 이제 콕스2 이니비터들인데 이 콕스2가 좀 더 셀렉티브하면 셀렉티브해질수록 CV 리스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약제들은 심혈관계 그 이상 반응에 대한 그 경고는 항상 되어 있고, 나프렉센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아스피린 자체는 거의 영구적으로 콕스1을 이니비션하는 그런 반면에 그 나프렉센 자체는 일시적으로 콕스1을 억제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콕스1 자체는 다시 콕스1의 액티비티는 다시 활성이 됩니다. 나프렉센은 그 여러 가지 다른 엔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같은 용량에서도 그 안티스롬보틱 이펙트가 잘 유지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고, 아스피린이 갖고 있는 그런 항혈전 효과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것은 이제 비모보는 이제 상품명인데 LG화학에서 판매하고 있는 나프록센과 PPI가 복합된 그런 상품명인데 비모보를 가지고 했던 그런 대규모 연구에서도 비모보 자체가 아스피린을 병용했을 때 그 아스피린의 항혈전 작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최근에 브리티시 그 메디컬 저널에 발표됐던 그런 내용인데, 스폰딜러 아스라이티스와 오스 아스라이티스 환자에서 엔세이드를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의 그런 리스크를 보고한 그런 결과고요. 2018년도에 발표됐던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클로페낙과 다른 엔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나프렉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이제 두 군가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것은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의 리스크가 다른 군에 비해서는 그 이제 적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클로페낙이나 다른 엔세이드를 사용했을 때는 그 마이오카디알 인팍션의 리스크가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지만 나프렉센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CV 리스크가 있고 또는 이러한 심혈관계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서 엔세이드를 선택을 할 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좀 참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의 데이터인데 그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스타디에서 미국 그 스타디에 이제 응답한 그런 성인의 52%가 아스피린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응답자의 84%가 핫 어태크 예방을 위해서 복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상당수가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고 있고, 물론 환자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에 의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처방된 그 개수나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아스피린이 굉장히 많은 그 환자들이 복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나프록센하고 PPI가 이제 복합된 그 복합 제제에서 그 아스피린을 같이 사용했을 때 그 GI 리스크의 빈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이고요. 비모보를 가지고 했던 그 연구 결과이고, 나프록센만 가지고 한 경우라 나프록센과 그 에스모프레졸, 그러니까 PPI가 복합된 그런 복합 제제를 비교했을 때 그 아스피린을 복용한 군이나 복용하지 않은 군이나 모두 다 유의하게 그 GI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나서 그 영국과 국내에서 이 나프록센 PPI 복합 제제의 그런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미국 소화기내과학회에서 권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엔세이드를 처방을 할 때 OA 환자에서 우리가 이제 GI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V 리스크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GI 리스크가 이제 그 낮은 경우, 모더레이트한 경우, 이제 하이인 경우, 또 CV 리스크가 낮은 경우, CV 리스크가 높은 경우가 되어 있고, GI 리스크가 아주 높고 CV 리스크도 높은 경우에는 사실은 엔세이드 처방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GI 리스크가 그 낮거나 이제 중등도일 경우 CV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한테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 이제 권하고 있는 것은 나프록센과 PPI를 같이 처방할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도 엔세이드를 피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나프록센과 PPI를 같이 쓸 것을 레코멘드 하고 있고요. NHS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에서도 어쨌든 엔세이드를 이제 써야겠는데, 엔세이드와 콕스2 그 이니비터를 이제 쓴다고 한다 그러면 그 아스피린이 그 GI 리스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가되기 때문에 PPI를 같이 투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심평원 지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콕스2 자체가 이제 PPI를 사용했을 때 삭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콕스2를 사용하면서 PPI를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이런 삭감으로 인한 피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 삭감이 되지 않는 그런 약들을 선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2007년에 비해서 2013년 그 영국 데이터인데 나프록센 처방률이 8%에서 38%로 이제 증가됐다는 그런 얘기고요. 최근 내과학회에서 발표한 그 엔세이드와 관련된 그 얼스의 그런 최신 지견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보면 GI 리스크가 이제 낮거나 모더레이트한 경우, 그 다음에 CV 리스크가 높거나 또 낮아도 엔세이드와 이제 PPI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PPI는 미소프로스텔에 비해서 그 궤양의 그 치료 결과가 좋고, 엔세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1차 약제로 이제 권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나프록센 처방이 그 2012년에 비해서는 2017년도에 한 3.4배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OA 환자에서 엔세이드를 선택을 할 때는 CV 리스크가 낮고 GI 톨러러비티가 좋은 그런 약제를 선택을 해야 되고, 당연히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이제 좋아야 된다. 나프록센은 비교적 CV 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PPI를 사용하게 된다면 엔세이드가 갖고 있는 그런 GI 톡시시티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G 화학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제 비모브라는 제품 자체가 그 나프록센과 에스모프라졸을 복합해서 만든 그런 약제이고요. 이러한 그 나프록센의 장점과 그런 피파일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응증은 OA, RA, 그다음에 AS, 안킬로진 스폰딜라이티스의 그런 적응증을 갖고 있고, 이것이 그 에스모프라졸이 좀 더 표면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약을 먹게 되면 그 에스모프라졸이 먼저 방출이 많이 되면서 아마 그 GI 쪽에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프록센이 이제 방출이 되는데 이미 에스모프라졸이 흡수가 되면서 엔세이드가 갖고 있는 그런 톡시시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그런 환자한테서도 복용이 이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짧게 요약을 하면 콕스2가 갖고 있는 그러한 GI 톡시시티의 그런 장점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은 그런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나프록센 자체는 CV 리스크에 그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그런 약제이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고 그런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그 대할 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약제들 복용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아스피린 또는 어떠한 심혈관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비모보를 가지고 한 그런 임상 스타디에서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도 그런 GI 리스크, GI 사이드 이펙트를 리스크가 더 이제 올라가지 않고 그런 빈도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고고 그 다른 해외의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그런 OA 환자들한테는 나프록센과 PPI를 권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2018년도에 발표됐던 저널 오브 AAOS에 발표됐던 그런 연구 결과인데 그 네트워크 메타 어널리시스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약제, 오해 환자들한테서 사용하는 그런 약제, 아스타미노펜, 셀레콕시브, 디클로페낙, 이부프로펜, 또 인트라아티큘라 스테로이드나 또 PRP, HA, 또 플라세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분석을 했을 때 페인과 펑션에 가장 이펙티브한 약은 나프록센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그런 환자를 대할 때는 나프록센과 PPI를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것이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강의 그런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 자기가 복용하고 있는 그런 약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은 또 어떠한 환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무슨 약을 처방받고 어떠한 병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환자들이 갖고 있는 질환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엔세이드 중에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 한 명 한 명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약을 쓰고 저 약을 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 모든 질환에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약제를 투여하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강의해 주신 배지훈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하단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는 엔세이드 처방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환자 케이스나 제품 특징별로 엔세이드를 처방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어느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제가 외국에 연수를 나갔을 때 있었던 그 선생님께서 오해 환자들한테 엔세이드는 평생 복용을 해야 된다. 평생 복용을 해야 되는 약인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평생 처방을 할 수 없는 게 문제다라고 되어 있고, 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장기간 처방을 하면서 이제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게 됩니다. 엔세이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이제 페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랑 인플라메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환자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증상이 주로 인플라메이션이 도미넌트한 건지 아니면은 웨이트 베어링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증상이 도미넌트한 건지에 따라서 엔세이드 처방을, 인플라메이션이 주로 있는 그런 그 계속 지속이 되는 환자들이 있다 그러면 계속 엔세이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환자의 증상들이 좋아져서 바스 스코어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엔세이드 처방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엑서사이즈하고 또 뭐 웨이트 로스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권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에 따라서 조금 엔세이드를 선택을 해서 처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GI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은 물론 콕스2 이니비터를 이제 선호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제 CV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오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나프록센하고 PPI가 복합된 제제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인데, PPI 사용이 골절의 위험성 증가시킨다는 것은 적은 심혈관계 리스크 중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긴 한데, 지금까지 제가 그 프랙티스 하면서 그 PPI 사용으로 인한 그런 골절의 합병증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심혈관계는 우리의 이제 어떠한 생명에도 지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혈관계 리스크를 반드시 더 메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PPI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골절의 위험성 때문에 PPI를 중간에 이제 중단을 해야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심혈관계 리스크를 봤을 때는 골절의 위험성 증가시킨다는 퍼센테이지는 낮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강의로 그 여러 선생님들과 이런 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강의해 주신 배지훈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대한정형외과 의사의 이 심포지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